전두환 운동 단일화. 이걸 왜 하냐면요, 사실 제가 헌법 관련해서 헌법 전도사, 헌법의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의 계기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역사 전공자니까 원래 헌법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헌법학자가 아닌데도 헌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내가 꼭 써야만 되겠다라는 어떤 자극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모험을 한 거죠. 왜 쓰게 됐냐면 이거예요. 87년 유월항쟁이 끝났어요. 이겼죠. 어떻게 싸워서 이긴 건데? 이겼죠. 특히 전 박정희가 죽으면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갑툭튀로 전두환이 나와서 7년을 끌었고, 그 시대가 너무나 급진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5.18 때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군인이 총뿌리로 시민을 쏴 죽인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극악스러운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주로 경찰이 발표를 하거나 중앙정보부가 용공조직해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 대놓고 군대가 오고 탱크가 들어가고 헬기가 떠서 사람들을 스르륵 사격하고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80년대가 굉장히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녀요. 그리고 되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 죽음들 속에서 드디어 84년부터 승기를 잡은 다음에 87년에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이 당시 우리가 사실 헌법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긴 기간 동안 운동, 즉 민주화 운동이라는 범주, 이 하나에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월항쟁의 승리를 거두자마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세계에 대한 설계도, 즉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 하실지 알 거예요.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두 명이 갈리면 안 되니까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걸로 가게 되면서 40년간 싸워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 다 못 이룬 건, 다 이루지 못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싸움을 하지 못하고 정치 논쟁에 매몰돼서 게임이 끝났다. 이게 되게 속상한 측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좀, 제가 이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는 마음먹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년입니다.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찍었던 기자님한테 텔레비전에 제가 봤었는데, 앞에 최루탄이 막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그 연기가 싹 거쳐졌는데 이 모습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확 찍었던 건데 아주 유명한 사진인 거죠. 어떤 그런 진짜 그 당시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민주주의, 뭐 민주주의의 만세였던 그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나 분명한 건, 전두환 정권은 사실 박정희 정권은 쌍둥이에요. 방식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 달랐던 건 뭐냐면, 자기는 장기 집권 안 한다.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기 집권 안 한다라는 명분 속에서 두 번 같은 한 번, 7년 단임제. 되게 웃기죠, 그렇죠? 8년 하면 두 번인데 7년이면 한 번이긴 한데 좀 애매한,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뽑는 과정이며 절차가 사실은 유신 때 체제를 거의 다 그대로 인용을 했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도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 빠들만 모아놓고 대통령 뽑았었거든요. 똑같이 이때도 장충체육관에서 전두환 빠들 모아놓고 투표시켜서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온갖 법들, 뭐 일일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여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들을 다 악용을 해서 전두환 역시 7년간의 권력을 공고하게 유지합니다. 실제로 본인은 계속 하고 싶었죠. 그래서 원래는 일해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가장 믿을 만한 수쪽 하나를 꼽아둔 다음에 상황 정치를 하려고 했던 전략이었는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정말 믿을 만했던, 평생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었고, 전두환이 먼저 진급하면 그 다음 자리에 이렇게 따라 진급하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노태우라는 친구죠.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고민 속에서 얘를 내 후계자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편안하게 장기 집권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분의 반란. 그래서 어제 좀 호사가들의 농담 섞인 말이긴 하지만 진정한 민주화의 주역은 노태우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왜냐면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노태우가 계속 전두환을 디스하면서 자기 권력을 가져가는 과정이 우리 역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되게 긍정적인 총리제를 작용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전두환 시대를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사회적 합의가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열망, 감정 굉장히 강해요. 이게 참, 전 이 사진이 너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인상적인 게, 태극기를 날리면서 뒤에서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최루탄을 막 터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막 이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통을 벗고 이 친구가 막 외치는, 친구라고 하기엔 지금 굉장히 어르신일 텐데, 이 과정이 얼마나 정말 문자 그대로 이제 정말 이렇게 40년간 눌려왔었던 목마름 속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그 열망이겠어요. 근데 이 열망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유신헌법, 뭐 중앙정보부, 용공주작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기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냐?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게해달라. 여기에 거의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해봐야 될 주제가 되게 많은데 다 정치 일변으로 몰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끝나고 나자마자 정치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냥 딱 끝나자마자 바로 김영삼이야 김대중이야. 김영삼과 김대중은 바로바로 자기 정치 세력들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 당시 운동 전체를 주도하던, 요즘은 시민단체라고 말을 쓰지만 이때는 뭐 제야, 운동권 이런 말 쓰는데, 제야 시민 세력들이 어떤 새로운 좀 더 대안적인 개헌안을 갖고 온다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야 시민 단체나 이쪽도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로 가게 되고, 결론이 뭐냐? 후보 단일화. 왜냐면 후단협이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왜냐면 후보가 2명이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직선제를 쟁취하자마자 정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야권 단일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냉정히 다 따져봤어요. 자료를 검토해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제야 시민 세력들이 나름대로 갖고 온 개헌안이 있어요. 이때 이제 개헌이 되긴 되죠. 개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당시 여당이었던 또 민정당과 당시 야당이었죠. 김영삼, 김대중이 다 들어가 있던 통일민주당. 이 둘이 협상을 해서 사실은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승리한 세력이 패배한 세력에게 어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통일민주당이 제안한 개헌안과 실제로 제야 시민 세력이 개헌한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쪽이 되게 좀 몽상적인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헌법이라는 건 구체적인 조항이 중요한 건데 전문에만 관심이 있어서 갑오 농민혁명, 혁명이라는 말에 반대하는데 5.18 광주 민주항쟁, 6.25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거는 선언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설계도이기 때문에 뭐 노동 3권은 어떻게 하고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거의 좀 명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달랐던 거, 디테일한 조항들은 거의 민주당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야당이 더 급진적인 것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뭐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사실 좀 망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통일을 부정하거나 남북 어떤 개선 대화 정책을 부정한단 말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한편에서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쉽사리 되지 않는 어떤 여러 한계들이 있는 주장인데 이 말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더 답답한 건 80년대로 들어가면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화가 돼요. 그리고 어찌됐건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박정희의 경제정책과 달랐고 그 이후에 노태우의 경제정책이 또 다르거든요. 이러면서 세계 경제가 기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1989년에 냉전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중국의 무역관계가,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과 무역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랑 무역하는 것이 훨씬 올라가요. 근본적인 경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 그들이 얘기하는 건 60년대 때 혁신계가 얘기했었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 너무 옛날 얘기, 올드한 담론.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 시대에 싸우셨던 분들이 보면 발끈하실 거예요. 어디 한 나와 네가 그 시대 알아 라고 얘기하겠지만 죄송하지만 시대는 바뀐 것 같아요. 좀 퇴장하실 건 퇴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고민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민주화 운동에, 물론 이건 이제 독재 정권이 워낙 억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이념 과잉적이고 너무 올드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독립운동가들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재헌헌법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일제랑 싸우는 게 쉬워요, 이 사람들이 독재자랑 싸우는 게 쉬워요. 이게 뭐 쉽다 어렵다를 얘기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독립운동가들도 못지않은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에 비해서 이때는 굉장히 올드한 50년대 60년대 때 혁신계의 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만 반복되니 도대체 40년간 이 땅의 제야 시민 세력들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 되게 진지하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큰일 났어요. 후폭풍이 되게 두려워요. 사랑합니다. 잘해보자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제가 비난하기보다는 후학으로서, 젊은 어떤 후학으로서 이런 걸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제가 타협할 생각은 없어요.